내일인가요? 국가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OS 공적과 또 가오 그리고 또 OS가 남겨온 과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자담회에서도 간단하게 짚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YS라는 그 분에 대해서 어떤 시대적인 중간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군부 정권 시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 정부로 민간 정부로 넘어가는 중간자 역할을 굉장히 원활하게 수행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DJ가 87년에 당선되었다면 88년에 출범하는 DJ 정부와 군부와의 어떤 관계 충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노태우로 거쳐서 군부의 성격이 좀 약화됐고 그 다음에는 노태우와 3당 합당을 했던 YS로 연결되면서 그 다음 YS 다음에 결국은 DJ가 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사람들이나 운동권 출신들한테는 굉장히 못마땅하다, 야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역사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독재를 하다가 독재 정권이 완전히 넘겨져서 순식간에 민주화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잘 없다. 특히 한국같이 규모가 크고 덩치가 커진 경제에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노태우를 거쳐서 YS까지 10년 동안에 직선제가 자연스럽게 국민 앞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양강 집권 시간까지 10년도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상김시 중에서 YS가 먼저 되는 것이 일종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YS가 있었으니까 야권 집권 10년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옳지는 않다. YS가 민심연대를 했다든지 뭐 정치 자금에 대해서 공개했다든지 군부 하나의 체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중간자적 입장에서 그 일종의 적절한 청산과 개혁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IMF를 이제 끌어왔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럼 YS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IMF와 유사한 경제 위기가 없었을까? 뭐 그걸 미리 포착했다고 해서 위기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서는 당시에 한국 경제가 60,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까지 고도 성장하면서 있었던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필연적으로 또 한국 경제의 책임들, 뭐 대기업에 무한정으로 정부가 관치 금융을 해주고 하던 부분에서는 누가 하든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다만 YS가 그 처리에 좀 미숙하고 경제를 잘 몰랐던 부분 때문에 YS가 IMF를 초래했다라고 단죄를 받는 부분이 좀 있다. YS가 이제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정치 자금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칼국수 먹고 이랬는데 지금 상주인 아들 김현철 씨가 어쨌든 뒤에서 정권에 실질적인 정치 개입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인사에도 개입하고 또 기업들로부터 뭐 부패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 부분이 현역 대통령의 바로 이제 가족들이 감방으로 가기 시작한 선례가 된 부분에서는 그건 뭐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YS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부분하고 또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 또 북한과의 관계 부분, 이런 부분에서 바뀌는 시대에 대해서 머릿속에 잘 정리를 못한 부분은 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밀려온 부분도 좀 많았다. 그리고 뭐 야권으로 봐서는 어쨌든 YS가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대립하면서 이인재 출마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역할을 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요즘 야권이 YS 재평가를 이야기하는 속도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YS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이제 선거 거치면서 예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인 그 기류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여권뿐 아니라 뭐 정치적으로 봐서 이제 야권 쪽에서 그리고 대체적인 그 여론의 어떤 그 이제 흐름이 좀 이전에 비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이런 분위기였던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전에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YS 하면은 대통령으로서 YS, 또 이제 퇴임 이후 YS, 우선 이제 떠올리는 것이 이제 그거에 이제 한정이 돼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이제 생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생 전체에 대한, 삶 전체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과정이니까, 과거 이제 그 반독재 이제 민주화 투쟁 시절의 어떤 YS 이런 부분이 또 상당 부분 이제 평가의 부분으로 자리를 하면서 나타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한 인물이 이렇게 특정 시기를 전후해가지고 이렇게 선명하게 그 엇갈리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던 거,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좀 이 정도로까지 그 엇갈리는 건 좀 보기 드문 이제 그런 경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사실 적어도 그 대통령이 되고,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 반독재 이제 투쟁을 이제 과감하게 이제 이끌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집권 초기에 아주 그 강력한 그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 적어도 이제 거기까지 어떤 그 과정은 우리 사회의 그 민주화라든가 이 개혁을 어떤 선도하는 그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YS 상당히 뭐 이제 높이 평가될 그런 부분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정말 YS가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 독재 정권에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결연하게 두려움 없이 이제 맞섰던 거라든가, 또 그 집권 초기에 이제 그 정치군인들 뭐 이제 하나회 같은 것도 그렇게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집단을 이제 해체시킨 거라든가, 전두환 노태우까지도 이제 구속시키고 이제 처벌을 받게 한 거, 아마 이런 것들은 정말 YS가 아니었다면 서로 DJ가 그 시점에 집권했더라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DJ 경우는 조심스러워서 쉽게 못 건드리지 않았을까? YS는 그거를 또 가능했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단지 그 아들의 국정농단 이제 논란으로 불거진 그 레임덕뿐만 아니라 이 본인 스스로가 DJ와의 경쟁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의식해서 이제 그런지, 아무튼 이전에 어떤 YS와는 이제 다른 아주 그 좁은 좁은 어떤 그 인물로서 이렇게 돼버리고, 또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보수화됐죠. 이 대북 정책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남북 관계가 아주 그 악화일로를 치달았었고, 그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사고도 철학도 굉장히 이제 보수화되고, 그리고서 뭔가 이전의 YS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이제 내내 이제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삶 놓고 봐서는 그래도 가장 이제 어려웠던 시기에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데 큰 역할을 했던 큰 인물이면은 이제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서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살아있을 때 했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과정이 돼서 되겠죠. 분기점을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민주화운동 시기하고 그다음에 상당 합당 등을 통해서 이제 과도기적인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하고 집권했을 때 했던 역할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민주화운동 시기를 이야기하면 흔히 이제 그 DJ하고 관련해서 얼마나 더 치열하게 했느냐, 리더십이 어땠느냐 등등간의 평가인데, 이걸 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얘기할 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정당 조직에서 견뎌준 것 더불어서 대표적인 중심 세력이 있었고, 또 중요한 국면마다 부마 항쟁이라든가 또 이후에 80년대 중반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국은 전체 국민정부까지 갔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역할, 3당 합당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에 들어갔다.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연 호랑이를 잡았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호랑이에 들어가서 호랑이한테 먹히지 않은 정도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까 황 수장이 얘기하는 오히려 그런 과도기적인 역할을 YS에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었다. 또 이창선 박사가 얘기하는 DJ하고 다르게 DJ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과단성 있게 했던 그런 그 리더십이 또 이제 그런 개혁들을 가능하게 했다면 둘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분이
그런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불가피했다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호란을 구해들어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뭔가 본인의 집권 이후에 포괄적인 정치 기획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좀 없는 사람이었다. 당시 본인이 기억하고 관련된 당면 관련된 군부정권의 문제 하나의 해체라든가 이런 문제, 금융실명제 문제, 역사 발효세비 문제 같은 거 즉각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과단성 있는 기억조치 내놨지만은 삼당 합당과 더불어서 나머지 만들어진 과제들, 우리 사회 통합과 관련된 과제들은 본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던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는 뭐 이거저거 떠나서 IMF 체제가 되면서 완전히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대부분 이후에 YS가 거론이 되면은 뭔가 희화화되는 풍자의 그런 국면에서 되게 거론이 되는 수준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컸기 때문에 당시 뭐 오랜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97년 말, 뭐 98년 되면은 뭐 이것 때문에 못 살고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집권 1년차 그렇게 90%가 넘는 지지를 받았지만 2년차부터 그렇게 통치 에너지가 유지가 별로 안 되고 급전직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당시 성수대교 붕괴에서 저기 아파트 어딥니까? 네, 상품 뭐 백화점 등 해가지고 이런 등등 계속 쭉 이어졌던 대구까지 이어졌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에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역대 정권 중에서 뭐 MB 정권을 포함해서 과연 정권 때 집권해가지고 무슨 일 했나 라면 기억나는 게 없을 수도 있는 정권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시기에 분명히 기억나는 기억조치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집권 중반에 집권 에너지가 떨어지고 막판에 IMF 체제까지 가면서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역대 정권 중에서 마지막 5년차 흰머리 지지도가 갤럽조사 6%까지 나왔던 치아로 나왔던 그런 기록이 있죠. 이런 점에서 한번 조명을 해본다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는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이른바 YS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에 최고의 정점에 서 있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수의 언론들은 이것을 YS의 용인술에 놓고 보는데 용인술도 물론 있을 겁니다. 용인술도 있고 또 YS가 썼던 사람들이 이른바 민주화 진영에 있으면서도 과거에 민정계에 합류해가지고 뭔가 양쪽이 흩어져가지고 다양한 영역에 폭넓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두 개가 저는 YS 사람들이 많이 남게 된 이제 주체적인 요소였다고 한다면은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상대적으로 왜 DJ 쪽 관련된 사람들이 이후에 정치의 이렇게 중심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남아있는 것에 대한 좀 다 맞물려서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DJ 쪽 사람들이 왜 지금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냐라고 관련했을 때는 한편으로는 뭐 DJ의 용인술의 문제, 사람 썼던 문제도 볼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정적으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퇴출력을 했던 점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이후에 이제 주로 크려면은 잠재적인 대권 가능성 관련해서 거론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클 것인데 주로 DJ 주변의 사람들이 호남 출신이 돼가지고 호남 출신을 가지고는 대권이 안 된다는 이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아예 대권 후보군에서 제외가 돼버리는 이런 몇 가지가 중첩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의 최정점에서 배제가 되고 상대적으로 YS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장악하는 상황을 만들었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해주십니다. 우리 딴 사람 뭐 했고 다 했어요. 네. 두 번씩 했어요. 두 번씩 한 번씩 했어. 한 번씩. 노래 두 번씩 했다고 두 번 해라. 이 프랭카드가 지금 이 여의도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 와이스 서거를 당에서 바라보는 입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여야 간의 일치를 보는 뭐 민주화의 거목, 진심을 애도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걸려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오늘 지금 뉴스를 보면은 건강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연결식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건강에 안 좋아서. 예, 건강이 안 감기가 심해요. 그래서 이 상당히 좀 불편한 거 아니냐. 인과관계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YS 특유의 이제
좀 내지르는 말투 이런 부분들이 이 아까 김 박사님께서 세 시기로 나눴는데 민주화, 3당 합당 시기 그리고 집권 시기 그 이후 시기를 이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내질러셨는데 현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좀 별로 안 좋았죠. 예, 안 좋고 이번에 아마 당선되실 때 후보 예방을 받고 그때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아마 YS로서는 상당한 그 아쉬움이 제가 볼 때는 그 집권했을 때 김일성과의 남북 정상회담 이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 이 DJ랑 아까 뭐 라이벌시 이런 부분이 상당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남북 정상이 됐다면 노벨 평화상도 뭐 본인이 이렇게 받는 이런 부분에서 이 남북 관계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크다 이런 점을 먼저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임사 때도 뭐 다들 기억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동체로서 동포로서의 남북 관계를 강조해가지고 그때 좀 깜짝 놀랐죠. 그랬던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로 본다면 어쨌든 87년 이 양김 분열은 그 이후에도 그 양김 모두 그 해보락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양김의 어떤 분열이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직후에 그 민주화 이후에 어떤 대통령 직선제로 벌어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른 군부 정권을 낳게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분열이 그 이후에 민주 세력의 분열로 이어지면서 뭐 어떤 면에서는 이 국가보안법 등 뭐 이렇게 개혁 과제들이 충실하게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도 달성 못한 것이 저는 87년도 민주화 세력의 분열 이런 부분들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 8.15 기념사 2007년도 기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의 민주화 세력의 분열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당시에 그 양김의 분열이 이 민주주의 이율항쟁 이후의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제대로 못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좀 아쉬운 점이다. 이런 측면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또 한편의 과제도 될 수도 있다. 그 아쉬운 측면이 앞으로 그 두 부분을 남북관계와 어떤 이 민주주의 그 세력들의 어떤 분열들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 가질 수도 있고 YS 하면은 저는 리더십에 있어 가지고는 좀 결단의 리더십 뭐 머리는 빌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결단일 때는 그런 그 머리도 다 포함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도자한테는 어쨌든 필요한 것이 결단력 아니냐 선택 결단 뭐 이런 부분들이 요구된다 그랬을 때 현재의 어떤 리더들한테도 시사한 바가 크다. 지도자는 어쨌든 상황을 갖다 잘 읽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책임 속에서 결단을 해야 되고 그 결단은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뭐 YS 서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1.5회 정도는 어떻습니까? 쫙 짧지 않는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11월 14일 날 광화문에 집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시위 양상이 격렬했고 또 경찰의 진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한 분이 거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여당이나 어제 그 귀국해서 대통령이 또 아주 공세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점점 더 이제 그 전국이 경화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게 이제 그러면서 12월 5일 날 또 집회가 예고되어 있는데 또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민중 총궐기 대회를 이제 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좀 우려를 좀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무래도 교과서에 이제 국정화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이 비등한 시점이면은 좀 더 그런 어떤 그 반대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이렇게 더 큰 정치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게 이런 집회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좀 갑작스럽다 싶을 정도로 이 민중 총궐기를 이제 내걸고 이렇게 그 대회가 이제 치러지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걸 좀 좁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은 이미 뭐 청와대로 이제 가자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차벽과 어떤 싸움 속에서 이게 아마 그 후유증, 그러니까 또 이제 폭력 시위 프레임에 상당히 또 시달릴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우려를 좀 갖긴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글쎄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불법 폭력 집회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이를테면 이제 뭐 공안몰이식으로 지금 이거를 이제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이제 몰아가고 이제 있는데, 제가 뭐 앞에 이제 뭐 부분 뭐 그런 얘기를 했다 하지만은 지금 정부가 이제 대응하는 거를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 헌법에 보장된 이 집회와 어떤 그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지금 부정하는 그런 이제 발상 아닌가 하는 아주 그 심각한 이제 우려를 이제 갖게 됩니다. 뭐 정부에서는 이거를 폭력 폭력 집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데, 한 10만 명이라 쳤을 때, 뭐 10만 명 가운데 뭐 극히 일부의 어떤 행위 부분, 이것만 가지고서 마치 그 전체 집회가 이 폭력 집회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이제 그 과잉이고, 이 집회의 자유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태도다 생각이 들고, 처음 그 눈에 띄는 어떤 그 소수의 어떤 그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만 이제 검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이거를 아예 그 집회 전체를 10만 명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폭력 집회 시위자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 이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적인 노림수가 깔린 그러한 이제 그 대응 방식 아닌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자칫하면 그냥 떨어져서 이게 보다 보면은 이 뭐 불법 폭력이다 뭐 워낙 이제 그 프레임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진짜 이 집회나 어떤 시위라는 것이 과연 이거를 뭐 허가를 받아서 이제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맞는 거냐, 이거는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이제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뭐 과잉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하면 될 건데, 이거는 좀 이를테면 공안 정국으로 좀 몰려가려면 이런 이제 의도가 깔린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저는 말하면 듣기 싫어요. 뭐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이 교과서 문제나 노동개혁이나 뭐 전농의 이런 나중에 FTA 문제나 이런 문제들, 전교조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그러나 저는 광화문에 있어서 봤습니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저런 대규모 청중이 모인 집회를 청와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일종의 무슨 카니발처럼 카타르시스를 좀 느껴야 돼. 그건 굉장히 일회성이라고 봐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날 집회를 왜 했는가 하는 목적을 어디에도 알려지지 못하고, 굉장히 남은 것은 다친 사람이 있고 폭력 집회고 이 두 가지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과서를 국정화에 반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여기서 집회를 할 자유도 있지만 집회에서 준수해야 될 책임도 있죠. 내가 집회를 하는데 남의 예를 들어서
차량 통행권이나 어떤 부분들을 막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초부터 집회할 때 청와대로 행진하겠다 하면 집회가 허용이 안 됐을 건데 처음부터 그냥 4시 넘으니까 바로 광화문 앞에서 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서 뭘 얻는가? 결국은 내년 총선까지 싸움에서 이 집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식으로 계속 후유증이 남을 거예요. 자, 집회를 주도한 의노총 위원장은 조계사로 들어갔다. 자, 조계사와 지금 여권과의 또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뭐 스님들이 국회 김진태, 서청원 의원방에 항의 방문하고 있어요. 자, 12월 5일날 또 그 사람이 다시 집회를 주도하겠다. 자기를 호소하면서 자기는 또 집회를 한다고 서울에 총력 투쟁하라고 다 모여라고 상경 투쟁을 또 지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집회를 해서 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내년 봄에 있는 총선에 야당이나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그 야권의 그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때 무슨 뭐 촛불, 광우병 촛불 시위처럼 수백만 명이 참여하면서 정권을 한번 무릎을 꿇리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무릎을 꿇릴 만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각자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동원력을 그냥 보였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런 방식으로 진화도 안 되고, 만약에 광우병 집회가 없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할 이유도 저는 없었다고 봐요. 광우병 집회 때문에 구여권과 신여권이 충돌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불행한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더라도 그것이 역사의 진흥이에요. 정권은 그럼 뒤바꾸는데 됐나? 아니, 정권은 또 보수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런 방식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미쳐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생각을 거둬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보수 쪽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단결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권이나 제야가 좀 고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일정하게 황 소장의 문제시고 일정하게는 좀 동의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이제 뭐 집회의 목적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분노의 표출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집회를 통해서 의지를 표출시키면서 그것도 확산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그 다양한 성격이 같이 결합돼 있어도 이번에는 국정화 문제도 있었고, 쌀값 추락에다가 이제 수입 문제도 같이 걸리니까 FTA 같이 걸린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관련되어 있는데, 저는 뭐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소수의 경우에 뭐 가능할 수 있고 다양한 집회가 있으니까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집회 주최 측이 집회 성격에 대한 분명하게 정돈을 해놓지 않으니까 일정 한 부분에서의 그 폭력이 표출되는 걸 가지고 전부 집회를 해석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닌가. 좀 그게 좀 집회 주최 측이 그런 거에 대한 집회 성격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게 좀 필요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세게 문제를 좀 말하기가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특히 이제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서 하는 발언은 조금 황당하게 짜겠다고 봅니다. 집회라든가 시위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폭력을 하고 이걸로 분들로 얘기하고 지금 무슨 뭐 IS에 비교하고 박근혜 대통령 IS랑 한동 가이스랑 하더만 뭐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정말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대중 지지에 확산에는 조금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홍 소장에게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국정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데, 이게 남아있는데 지금 당장 시위의 폭력성 여부 원당하나는 논란도 좀 가버리는 것 같고요. 국정화 문제는 저는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YS의 지금 아들이니 뭐 문화생이니 제자니 자처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최근에 문제의식을 던지니까 지금 YS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역사 발효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YS의 아들 또 제자 문화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 국정화를 포함한 역사 발효세가 제대로 되냐 했을 때 전부 말을 못하고 지금 이제 우리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집회 자체가 그걸 담고 있는 집회가 지금 폭력성 논쟁으로 가버려가지고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위원장도 뭘 가지고 중재를 할 것인가 애매해서 지금 총무원 쪽에다가 중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던지는 걸로 가지고 주고받고 해야 이제 중재 얘기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애매하고, 하여튼 최근 집회는 오랜만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대규모로 표출된 것이었던 것에 비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명분이라든가 조금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조금 이게 좀 엉성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2015년이라고 말하기 없을 정도로 유신시대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런 유신시대처럼 물리력으로 청와대 쳐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또 안 된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유신시대와 같은 반체제적인 저항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부분이 좀 현재의 정쟁, 여야 간의 어떤 좀 대리전 혹은 또 이후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하고는 떨어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거기서 어쨌든 뭐 선봉에 있어서 이런 모습도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아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본인도 상당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55%를 넘은 상황에서도 그 부분을 어떤 반사 이익의 차원에서라도 자기 당의 지지로는 전혀 못 끌고 오는 그 상황에서 좀 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 양 정당이 정당 입장으로서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하고 발표를 하고 액션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역사교과서 국정의 문제는 어쨌든 좀 전체 역사 학계라든지 교수들 포함해서 학계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또 그 주체적인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냉정하게 이걸 냉철하게 가져가야지 이것을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이 두 나라 한국과 두 나라 국민처럼 딱 이게 팽팽하게 진보 보수로 나눈 상태에서 어쨌든 한쪽을 갖다가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이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리고 각 이 정당을 봐서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의 이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역사교과서 이 국정화 부분 그 자체는 이 정치적인 어떤 이 논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것은 이 분단의 특수성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들 응? 지금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최선 아니다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다들 이야기해 원론적으로는. 하지만 분단 상황 이 세계적으로 이제 분단이 된 상황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미 국정 금인정에서 금인정도 넘어서 이제 이 교과서의 어떤 자유화 이렇게 되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국정화를 한다는 것은 저는 여야의 정쟁 문제를 한층 넘어서는 문제다. 그래서 이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어떤 모임에서도 상당히 젊은 보수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금방 이야기했은 대통령의 어떤 국무회의입니까? 국무회의. 국무회에서 이 민중대회에서 했던 그 모습을 IS 테러에 이렇게 보다 더 엄중하다.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 보고 국민들은 이
대통령 하면 가장 현실 정치인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이야기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할 턱은 없다. 그랬을 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제 이 민중 총궐기 집회와 그 과정, 그 다음에 목표 뭐 이런 걸 봐도 그게 바람직했는가 아니는가 여러 가지 한계와 좀 이렇게 이 아쉬운 점들 혹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이 이렇게 테러로 어떻게 연관되지면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그 만든다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국정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 상당히 현재 우리 국정이 혼란스럽고 이게 그 뭐 와에서도 뭐 통합과 화합을 남겼다는데 이 국민 통합이 차이는 있더라도 통합에 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애시당초 이렇게 어렵고 이 프로의 어떤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오버랩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저는 제 사부로 책임을 맡는 언론에서 좀 이렇게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그 진보 언론도 이런 그 집회의 어떤 문제점과 한계 부분들은 분명하게 그 짚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언론에서는 이거는 뭔가 좀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뭔가 이렇게 4차원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청와대는 거의 지금 뭐 지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 그러는데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화 관련된 제가 김 대표 약간 조금 더 다르달까 뭐 아니면 좀 무한달까 말씀드리자면 국정화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공유하면서도 하지만 분단 상황이라는 걸 특성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더 큰 기준은 분단 상황보다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상황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박근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마치 그 배신의 정치 파동이 났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유승민에 대해서도 뭐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내막도 다르다는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대통령은 이길 수 없느냐라고 했었는데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총선 국면까지 일정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지금 약간의 지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조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또 하나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은 여권 계열에서 보수 계열에서 하는 사람들은 국정화의 내면적인 논리는 사실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분단 상황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식 문화 권력이랄까 이쪽 부분은 자연적으로 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대로 갈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인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가 되고 국정화로 정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내밀하게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정치 권력적인 차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레이저 권력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통합 관련해서는 저는 정치의 기본 목적이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반통합적이고 굳이 통합으로 인정한다면은 현재로서는 반민주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가지고는 지금 YS가 던졌던 화합의 차원에서의 통합은 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하고는 공존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 논의하면서 짚어봐야 될 건데 아까 황수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주최 측의 상황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의도를 국민들한테 잘 전달하고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꾸로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각계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거나 뭐좀 저걸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더 극단적으로 자꾸 만들어 가느냐 이런 걸 짚어봐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상황을 극단적으로 대통령이 만들어 가게 되면 결국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뭐 지지도나 국정수행 지지도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공포 정치 내지는 이게 완전히 사람들을 그냥 저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유신 시대에 그냥 긴급 조치 상황 같은 거로 만드는 건데 그렇게 돼가지고 과연 그걸 지금 2015년에 사람들이 승복하고 거기에 굴복하겠는가 오히려 더 격렬한 어떤 반발과 어떤 그걸 초래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저는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은데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30~40% 되는 사람들도 지금 이 2015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야근이 아무리 유신시대 독재라고 이야기를 해도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통분당 예산을 잘했다. 또 더 나아가서 교과서 국정화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그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권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걸 설명을 할 때 여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론조사가 우세하니까 이건 옳은 거다 이런 논리를 많이 갖다 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정당이 이기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당이 이기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100% 옳은 걸로 정리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국민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뭐 민주화하거나 유신이나 독재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그럼 국민이 다수가 선거에서 이기는 쪽을 선택을 하면 그런 부분이 다 옳은 걸로 정리되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선이냐 악이냐 어떤 부분에서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주로 이야기할 때 보면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반대가 우세한데 그럼 국정화 반대가 우세했는데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겨버리면 독재라고 이야기한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유신시대라고 이야기한 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야권에서 저는 지식인들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요 자기들의 감정에 갇혀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옳다 그러다라는 게 아니라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년 총선에 만약에 여권이 이겨버리면 야권은 뭐라고 얘기해요?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 전에 세월호 침몰했던 게 다시 부활해 오나요? 그 사람 세월호 침몰이 예를 들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집회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년 총선에 야권한테도 불리할 거다 이런 이제 한수당의 이제 전망 뭐 일정 부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에 그 집회가 저는 이제 덫에 걸려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국면 전환이 이제 돼버렸거든요. 사실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국면이었는데 그게 한참 뜨거웠던 국면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지금 사라져버리고 지금 폭력 집회 논란 지금 국면 이거로 해서 국면 전환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누가 원할 건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뭐 빨리 어떻게든 교과서 문제를 이제 좀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지금 여권한테 사실은 뭐 바람직한 이런 이제 국면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으로 보면은 저는 사실은 비폭력 평화 집회 이 기조가 이제 앞으로도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물 대포 쏘면 그냥 물을 맞고 좀 그런 식으로 어떤 비폭력 평화적인 운동으로 이제 해나갔을 때 더 넓은 어떤 여론의 어떤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나가는 반대하는 쪽에서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뭐 지적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인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나 어떤 대통령이 지금 대응을 하는 거를 보면은 이거를 마치 그 시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이 시위하는 사람은 일종의 그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이런 그 분위기마저 이제 감도는 이거는 글쎄 1970년대에나 이제 가능했었던 그런 어떤 모습 아니었는가. 과연 지금 2015년에 있어서 이런 집회와 시위를 대하는 어떤 정부나 이 권력의 태도가 과연 그것이 온당한 건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이제 더 올리게 하고요. 사실 뭐 일부 뭐 과격한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쪽도 아니고 이제 그 생존권 문제와 관련된 그 집회나 시위 과정에선 그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그게 터져 나오면은 그거는 그런 과잉 행동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또 국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게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전체 그 집회와 시위하는 사람들을 마치 다 이제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이거 모습 이런 거는 그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기조가 총선 때까지는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총선 때까지는 그 대통령이 앞장서서 초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여당 안에서는 찍소리를 못하고 이게 아마 총선 때까지는 갈 수 있을 텐데 그 이후 과연 이런 식의 대응으로 국정을 관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저는 이제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여권 내에서도 지금 숨은 죽이고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은 안 된다. 이런 우려들이 있을 거고 당연히 아마 그런 것이 총선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또 터져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물리력으로만 이제 그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려는 방식의 한계도 뭐 필연적으로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어떤 기조로는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비판과 어떤 그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길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좀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네. 뭐가 옳은가, 뭐가 정상적인가 같은 얘기가 이제 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적인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는 아리구지적인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폭력 문제만 그 시위를 인정하지 않고 폭력만 문제만 제기했던 차원이 아니라 보십시오. 어제도 국회를 향해서 그렇게 자기 말 듣지 않는 모든 것은 이렇게 기만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죠. 거의 매번 회의 때마다 계속되고 있고 큰 것만 잡더라도 6월 25일 배신의 정치 얘기했다가 지난 11월 10일이던가요? 진실한 사람 얘기하면서 선택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어제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인데 이거 일상적으로 본다면 이걸 가지고 의회를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한 번 정도는 무슨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것을 호통치고 질책의 대상이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지만 왜 다수가 아닌가에 대한 정말 필요하다. 내가 제대로 된 진단인가 모르겠지만 여기를 지금 가로막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야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큰 문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당을 이야기할 때 정당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국민 여론의 구심점이 되고 또 국민 여론을 선도해서 이끌어갈 수가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매개해야 되는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변하는 여론도 형성되지 못하고 딴 쪽으로 가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정말 시대하고 맞지 않는 그런 리더십과 반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서는 뭐 기계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내밀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그냥 성토하고 폭로하고 청와대로 진격하냐 하는 걸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